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매니폴드 하이포테시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얘기가 이제 아마 제일 어렵고 최종장이 될 것 같은데, 그 뒤에 하나 더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직접적으로 다루기 전에 찍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 매니폴드 하이포테시스란 거는 그걸 이제 최종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전 단계, 정도인데, 이제 뭐 서브스페이스란 개념부터 먼저 설명하자면, 2012년 이전에 뭐 신경망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해결 가능한 문제가 이제 엠니스트 데이터셋 정도였어요. 엠니스트 데이터셋이란 게 이제 다양한 필기체의 숫자 그림에 대해서 어떤 숫자인지 맞추는 뭐 그런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데이터셋 자체는 이제 이렇게 다 이제 합쳐놓은 건데, 이건 원래는 이제 이거마다 그림 하나하나예요. 그래서 이거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이 28 그리고 너비 28 차원에 이제 각 픽셀마다 이제 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28 곱하기 28이 이제 차원이 되는 건데, 색이 뭐 RGB면 여기에 3을 곱해야 되고, 단색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곱하기 1이 되죠. 그래서 28 곱하기 28 곱하기 1에서 784차원이에요. 근데 이제 2012년부터 이 엠니스트 벤치마크 이상의 뭔가 이미지 데이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이미지인지 분류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훨씬 어려운데, 이제 2012년에 그걸 해결했는데, 해결이라기보다 딥러닝을 통해서 성능을 혁신적으로 향상을 시켰는데, 오늘 다룰 얘기는 이제 그거를 좀 일반화해서 거기에도 적용할 수 있게끔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내용 자체는. 그래서 엠니스트 문제로 이걸 해결해 보려면 어떤 784차원의 입력값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W1, 2, 3로 점점 이제 작은 값으로 매핑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10차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0에서 9까지의 숫자를 이제 인식을 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1이라는 숫자가 들어왔을 때 이 1이라는 카테고리 분류에 이제 성공한다면 완벽하게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 데이터를 뭔가 유심히 잘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숫자별로 픽셀 값이 아예 없는 구간이 뭔가 거의 다 비슷하게 나오죠. 그쵸? 그리고 숫자별로 뭔가 패턴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쵸? 1이라는 뭔가 그걸로. 그래서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의 어떤 직관적인 그런 결과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짜는 것만으로도 이 엠니스트 벤치마크는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서브스페이스의 개념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스페이스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저번에 이제 베이시스로 뭔가 스페이스가 만들어진다고 언급을 하긴 했는데, 정확하게는 그게 아니라 스팬이라는 셋으로 형성되는 게 스페이스예요. 스페이스는 어떤 필드를 얘기하는 건데, 스팬이란 거는 그럼 거꾸로 기븐 벡터, 그러니까 스탠다드 베이시스가 될 수 있고 어떤 베이시스든 다 될 수 있어요. 그걸로 뭐 기븐 벡터일 수도 있고요. 베이시스가 아니라 이걸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할 때 이제 어떤 만들어지는 값이 이제 벡터가 되죠. 그래서 그 모든 값을 마치 이제 컨티니어스 스페이스처럼 빽빽하게 포함하는 셋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팬이란 건 셋을 의미하고, 이 어떤 S라는 거의 스팬이란 거는 이제 스페이스가 이제 어떤 필드, 어떤 공간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값이 이제 스팬이라는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는 사실 R은 아니고 필드를 얘기하긴 하는데, 이제 근데 조금 뭐 그냥 이제 애매해가지고 그냥 언급을 했습니다. 이 W라는 거는 이제 차원이 되겠죠. 뭐 W 이제 매트릭스 변화할 때 그 W 차원이 되는데,
K에는 그 어떤 값이든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밑에 이제 셀블루 원브라운에서 너무 좋은 그림을 만들어 주셔서 근데 이거 자체가 스팬이에요. 너무 놀라울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화살표가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이 다 이제 빽빽하게 어떤 뭔가 공간을 형성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스팬 얘기를 하면 이제 서브스페이스도 얘기할 수 있어요. 피처 중에 768차원의 어떤 그거 피처들 중에서 한 250개 제가 그 하얀 부분 언급했었죠. 그거를 그냥 없애버리고 좀 나머지 피처로 이루어진 스페이스는 없을까? 인풋 스페이스 중에도 생각할 수 있고 뭐 변환된 스페이스 상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제 어떤 특정 이제 피처들만을 활용해서 나타낸 공간을 서버 스페이스라 그래요. 완전 스페이스 전체가 아니라 이제 필요 없는 피처들만 아니면 뭐 필요해도 필요한 피처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선택적으로 피처들을 이제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서버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세타2와 뭔가 연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하면 그냥 세타1만 선택해서 이 스페이스를 나타낼 수 있겠죠. 엄연한 라인이지만 1D 스페이스라고 했죠. 여기는 2D 스페이스였고요. 근데 물론 이제 이 D랑 D1이랑 D0랑 이런 것들 다 사람이 정해주는 값이긴 해요. 그래가지고 도중에 이제 학습을 하면서 이거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바꿀 수 있는 방법도 뭐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쳐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그레디언트 디센트나 아니면 뭐 여러가지 레귤러라이저 그런 트릭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를 활용하면 얘가 알아서 그 서브 스페이스로 매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D1이 이거는 이제 어레이 이렇게 테이블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D1이라는 이제 피처는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굳이 이거를 사용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따로 그냥 아예 이제 상관없는 바이어스로 취급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그 Y절편 이런 걸로.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D1 0이랑 D1 1의 이제 피처를 나타낸다면 이거 그냥 무시하고 이것만 쓰게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실제로 여기에 공간 상에는 그 피처들 상에는 물론 값은 다 채워져 넣어져 있기 때문에 이 피처가 직접적으로 숫자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뭔가 추상적으로 이런 것들은 D11 같은 거는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를 변환하거나 아니면 이미 이 스페이스 상에서도 뭔가 필요가 없는 걸로 인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서브 스페이스의 디멘전 중에서 의미가 있는 거를 랭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랭크가 얘 같은 경우는 없앨 수 있잖아요. 없애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로 좀 더 확장을 하자면 스페이스, 서브 스페이스든 스페이스든 간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실제로 형성할 수 있는 스페이스의 차원수는 이 D1을 제외하고 나타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 일정하게 D11과 상관없는 차원은 실제로 얘네가 이 두 개의 피처로 만들어낼 수 있는 스팬은 1차원인 거예요. 이 라인인 거예요. 2차원의 값이 아니라. 아무리 2차원, 1차원이 2차원에 포함이 되니까, 물론 이제 2차원 상에 나타낼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어차피 제한이 걸리게 돼 있어요. 이 스페이스, 1D 스페이스라는 그거에 제한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스페이스를 랭크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이제 이 차원에 이거를 다 사용해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랭크는 이제 full 랭크라 그래가지고 D1하고 똑같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뭔가 제한이 걸린다. 실제로 스팬을 만드는데 제한이 걸리는 상황을 이제 랭크가 풀 랭크가 아니라 D1보다 랭크가 낮은 거죠, 상황이. 이게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거의 뭐 매니폴드 하이포테시스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웨이트들이 이제 주어진 태스크에 대해서 아주 이상적으로 랭크를 이제 계산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랭크만을 활용하면 이제 최고의 효율을 가진 이제 추론 모델을 완성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나 태스크에 대해서 최소한의 랭크로 최대한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매니폴드 하이포테시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인풋 데이터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뭐 데이터 하나는 이제 784차원이죠. 근데 어떤 이제 최소한의 랭크로 이제 랭크를 인지하고 있는 어떤 웨이트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겠지만 제일 단순하게는 이 주변의 데이터, 주변의 픽셀 차원들은 의미가 없더라 라고 한다면 실제 랭크는 이제 D0보다 작겠죠. 그리고 여기 잘못 표현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D0예요. D1이 아니라. 어쨌거나 그렇게 하면 이제 얘는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그 스페이스를 형성할 수 없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피처들로만 데이터 스페이스를 형성할 수 있는 이제 서브 스페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때 이제 랭크는 이제 당연히 훨씬 줄어들게 되겠죠. 이걸 아예 제외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기븐 태스크에 대해서 미니멈 랭크를 가지면서 맥시멈 퍼포먼스를 가지는 그런 웨이트 같은 경우는 다른 태스크에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이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엠리스트 데이터, 그것도 사실 어떤 패턴, 되게 단순해 보이는 패턴만 이제 분석하면, 이제 인식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뭐 숫자 두세 개를 이제 인식해야 되는 태스크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필기체의 두께 정도를 이제 인식하는 태스크라던가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 게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상정하고 있는 데이터나 태스크는 배경이 흰색인 숫자랑 그 필기체이면서 그리고 무슨 숫자인지 맞추는 태스크잖아요.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이 주변에 없는 이제 쓸모없는 픽셀을 이제 인식해서 제거해버리고, 그래서 랭크가 낮아지게끔 이제 매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백 공간 너비를 계산하는 태스크가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얘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없어져 버리면 여백 공간을 너비를 계산할 방법이 없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W1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W2가 학습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없어졌으니까. 뭐 다른 예시를 보면 데이터가 이제 배경이 검은색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얘는 하얀 픽셀 중에 여기가 뭐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를 아예 숫자를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겠죠. 그쵸? 검은색이 유용한 어떤 값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얘는 아예 W1은 아예 새로 초기화가 돼야 되거나 W1을 거쳐버리면 W2부터는 뭔가 정보를 아예 학습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래서 뭐 성능이 크게 하락하는데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어떤 태스크는 데이터를 레프레젠트 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의 어떤 일반적인 정보를 이제 뭐 더 적은 디멘전이나 뭐 랭크 같은 걸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는 그런 이제 되게 특이한 태스크를 이제 우리가 상정할 수 있거든요. 이게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상 이제 2016년, 17년 이제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데이터 자체를 어떤 일반적인 representation으로 학습을 해서
그 representation은 되게 다양한 여러 태스크의 성능을 실제로 높일 수 있는 성격을 지니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실제로 다른 태스크에 써서 아니면 다른 태스크에 대해서 다시 학습을 했을 때 그 성능이 높아질 그냥 이제 그 전에 이제 representation learning을 거치지 않은 거에 대비해서 더 성능이 높아질 수 있는 특징을 transferability라고 합니다. transferability. 이게 transfer랑 ability 그냥 합친 거예요. 네. 진짜 합친 거네요. 저는 이제 R이 하나 더 붙는다,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진짜 transfer랑 ability가 그냥 합쳐져서 transferability네요. 아니면 이제 다양한 데이터에서 represent를 잘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것도 robust라고 하거든요. robustness가 이제 명사형이고.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이런 거죠. W1이 뭔가 모르는 이제 상상하기 좀 어려운 이 데이터 자체의 representation을 뭔가 학습을 해서 이게 태스크 A에 이제 뭐 학습을 시키거나 뭐 아니면 그대로 할 수도 있죠. 아니면 태스크 B로 그대로 할 수도 있겠죠. 그때 성능이 높아지는 성격을 이제 transferability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manifold hypothesis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일반화를 할 수도 있겠죠. 오늘 내용이 좀 어려웠을지 좀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하던 내용이랑 제 이제 강의 성격이 워낙 이제 딥러닝에 필요한 요소를 A부터 Z까지 각 강의가 약간 다른 주제로 연결은 조금씩 되고 있긴 한데 그렇게 다루고 있어서 조금 어렵거나 아니면 바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띄기 좀 애매하면 그 중간에 한번 강의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댓글이나 뭐 문의사항 뭐 메일도 좋고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